안녕하십니까. 시험 잘 보셨습니까? 네. 2019년도 30회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민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결코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면 답은 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정답은 쉬운데 이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위아래 지문들을 봤을 때 이게 약간 함정을 판 지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함정에 걸려드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답으로 딱 고를 수 있는 것들은 늘 수업 시간에 들었고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막판에 마무리하면서 체크해드렸던 것들,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답을 보면 이게 그거였지,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험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해설을 좀 들으시고, 혹시 점수가 한두 개 이렇게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이의제기를 통한 복수 정답을 기대를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험 보고 저도 이제 1시간 만에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이의제기할 만한 것들은 지금 현재 없는데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 좀 찾아가지고 저도 면밀하게 찾아서 이의제기할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이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의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41번 보면 반사회 질서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5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대리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다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설령 본인이 적극 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답은 5번. 42번에 통정의 표시 틀린 것 역시 3번이 답이죠. 요거는 증여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이때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3번 틀렸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4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에 있죠. 조건이 번지된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요. 불정무 불해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답은 3번 골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해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하지 않도록 효력을 잃는다. 2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4번에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불발생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5번 상계,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늘 봤던 것들이죠. 답은 3번. 44번은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죽더라도 괜찮다 그랬죠. 죽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괜찮다 그랬어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2번 의리갑의 해제 의사표시 알 필요가 없죠.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라고 했습니다. 3번 도달 후에는 함부로 철회할 수가 없지요. 답은 4번이죠. 내용 증명이 반성이 안 됐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볼 것이다. 4번이 답이죠. 5번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후견을 개시 심판을 받았으니까 갑이 해제해서 표시한 효력이 그대로 있죠. 을이 받았을 때 성년후견이 개시가 된 상태라면 을에게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을이 이미 받고 난 다음에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으니까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죠. 옳은 거 4번. 45번 갑은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1번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이 대리권 소멸 사유라 그랬죠.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어야 대리권이 소멸하고 한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틀린 거 1번 어렵지 않습니다. 46번 복대리 이것도 뭐 조문이라 그랬죠 제가. 2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로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없다고 돼 있으니까 2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없지 않죠. 답은 2번. 조문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리는 조문 좀 잘 기억해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7번 대리권 없는 깔끔하죠. 무권 대리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무권 대리죠. 틀린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대방의 최고하고 철회하고 가장 조심할 게 뭐였었어요?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을 보니까 병,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알았다. 악의죠. 악의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최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죠. 답은 금방 골라집니다. 4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물어보고 있죠. 기억.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기억이 옳은 지문이에요. 자, 니은.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제가 이것도 관리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관리 행위 할 수 있고 처분 행위 못 한다 그랬고요. 관리 행위를 나눠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인데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죠. 요렇게까지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디귿.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성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답은 5번. 골라야죠 이런 거. 그래서 민법 청취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49번 법정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6개. 이게 법정 추인 사유죠. 근데 그 중에서 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즉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죠. 자, 50번은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구소유 X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는 건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면 요거밖에 없어요. 유동적 무효.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죠. 1번 유동적 무효 다 맞는데 4번 고른 분들이 꽤 있어요.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재지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제가 확정적 유효 3가지 좀 외워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번 고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3가지. 허가받은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인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해제한 경우 3가지. 확정적 유효가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4번 고르시면 안 되죠. 옳은 거죠. 답이 5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갑을병이 순차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설령 갑병 허가를 받아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이 깡그리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깡그리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5번 고르셨어야죠. 그쵸? 51번은 물권적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2번
침해자의 귀착사유 요건 아니죠. 불강력적 침해에도 물권적 청구는 인정된다 그랬고요. 방해 배제 청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원인 제거를 의미하지 방해 결과 제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방해 결과는 요건 손해배상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원인 제거를 의미하지 결과 제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는 구별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없죠. 그래서 임차권이 침해되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그랬습니다. 대위 행사. 4번이 틀렸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없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가 되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질문이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답은 4번 골라주셨어야 되죠. 52번은 거저 먹는 거죠. 2번에 보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187조.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인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요거 물어보고 있는데 요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2번 틀렸죠. 이런 거 골라주셨어야죠. 그쵸? 자, 53번 등기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기억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망자, 허무인 이런 말로 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신청돼서 이루어진 등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음이 증명된 경우 이러면 추정력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 니은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니까 보니까 답은 1번밖에 없어요. 일단은 기억 옳은 지문이고 니은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니까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죠. 이제 문제가 디귿인데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담보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피담보 채권 플러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사자 사이의 기본 계약도 있었을까? 거기까지 추정되는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판례가. 그래서 디귿은 일단 명확한 판례는 근저당권이 등기되었을 때 또는 저당권이 등기됐을 때 피담보 채권의 존재 추정까지는 판례가 있는데 플러스 기본 계약의 추정까지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디귿은 일단은 틀린 걸로 체크를. 일단 기본 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는 판례는 없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판례는 있으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일단 디귿은 틀린 걸로 골라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54번 간접점이라고 되는데 벌써 4번 틀렸죠. 간접점이라도 점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접점이라도 점유권 인정된다. 하지만 점유보호청권 인정되지 않아. 점유권 인정되고 점유보호청권 인정되고 점유보호청권이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죠.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 틀렸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즉 점유보호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55번은 제가 암기하자 그랬죠. 안 되는 거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옳은 거 딱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1번 악의에 못한 점유는 타주고요. 일필토지 일부 점유치 수요 인정되고요.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가등기에 한 본등기가 해버리면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에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가 돼버리면 그 본등기한 자는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그러하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5번은 우리 시험범위 없어요. 점유취득 시효 중단정지는 소멸시효 중단정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나왔어요. 이런 건 답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옳은 거 답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압류 또는 가압류에 했다 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중단 사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거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56번 등기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갑수 땅의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겼을 때 이 이전 등기 청권을 점유자가 소유에 대해서 갖는 이전 등기를 통상의 채권 양도 이렇게 이전 등기 청권을 채권 양도 법리에서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약간 문제가 생겨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라는 건 이전 등기 청권을 병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병이 직접 가백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건 문제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해서 채권 양도의 법리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채권을 넘기는 걸 말해요. 문제는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직접 채무자인 가백에 주장을 하려면 채권 양도 통지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연 을이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가백에 통지했을 때 병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랬죠. 병은 을의 시완성을 주장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그렇게 치고 2번을 봅니다.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도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 이전 등기 청권 소멸시효 중단되죠. 원래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스스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승계시켜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 채권적이죠. 그러니까 3번도 분명히 틀렸습니다. 4번 가등기 기초한 이전 등기 청권이 소멸했어요. 가등기권자 을이 있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 가등기에 의한 이전 등기 청권을 소멸하면 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입니다. 따라서 4번도 일단 틀렸어요. 5번은 등기청구하고 등기신청구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그랬지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2, 3, 4, 5번은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일단 1번 고르는데 요 1번도 거기에 나오면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양도는 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 양도는 할 수 있지만 병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1번 지문은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가백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로 해석이 된다면 요 1번도 틀렸다라고 우겨볼만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이제 정확하게 한국난이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여기서 딱 끄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면 1번이 옳은 지문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병이 가백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자로까지 해석이 되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기는 안 받아줄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틀린 게 4개가 있으니까. 1번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채권이니까 채권 양도에 따라서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자, 57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 5번이 틀렸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저번에 제가 판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을이 건축 자재상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았는데요. 을이 대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매도인 병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자기가 소유권을 유보했어요. 이런 걸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랬죠. 그런데 이 시멘트가 을이 지은 건물에 투입이 됨으로써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시멘트는 갑소유 건물에 일단 부합이 되는 거고 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병, 갑이 설령, 이 갑이 얘가 제3자예요. 매도인은 시멘트 판 사람이고요.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따라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병에게 유보시킨 상태에서 그 시멘트를 산 을이 갑소유 건물을 지었어요. 이 시멘트를 가지고. 이때 갑은 소유권이 병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시멘트는 이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부합이 됐고 병은 을에게 건축 자재 대금을 청구하면 그걸로 충분히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8번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를 해지하는 거 공유물 관리 행위입니다. 보존이 아니라. 2번은 요거 제가 채권, 근저당권 설명드리면서 한 사람에게 을병정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고 저당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2번이죠. 채권자들이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때 그 채권에게 비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3번은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갑이 지멋대로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을 때 갑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죠. 따라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4번 임대 관리라 그랬죠.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 을병이 6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정에게 임대한 경우 일단 을과 병은 정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차임을 청구한다 그랬고요. 반면에 갑이 정으로부터 차임을 전부 지급받았을 때는 을하고 병은 갑에게는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4번이죠. 과반수 지분 증권자 갑이 1인의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는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 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5번은 제가 이거 막판에 말씀드렸죠. 267조를 설명드리면서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지분을 포기했을 때 그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니까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5번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한다. 이것도 막판에 중요하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2번. 59번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토지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자,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담보 목적 지상권 된다 그랬죠. 1번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요것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어쨌든 을명 그래 또 있네요.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했대요. 이후 갑과 병이 느닷없이 왜 나왔을까?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이 누군지가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갑과 병은 X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1. 이 토지가 누구 건지인 건물이 갑과 병이 건물을 지었다고만 돼 있고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정리하면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 그 다음에 을이 담보 목적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축조한 거예요. 자, 1번. 채권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 건물을 철거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거 좀 심각하네요. 2번 보면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했는데 지금 문제 자체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에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그 땅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 병이 도대체 누구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이. 근데 어쨌든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갑에 대해서 뭔 채권이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이거 2번. 뭔 채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 을은 병에게 X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안 되죠. 을은 지금 땅을 사용식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1번은 틀렸고 2번도 3번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자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음으로써 땅의 담보가치가 하락, 이 저당권 침해죠. 저당권이 침해가 됐고요. 두 번째, 그 교환 가치가 채권량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교환 가치란 건 땅의 가액이 을의 채권액 미만으로 떠지고 이게 손해예요. 문제는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갑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요거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란 말이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2번도 병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에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도 없고 무슨 관계로 갑과 병이 건물을 지었는지 말이 없고 병이 갑에게 채권이 있다는 말도 없고 2번도 이상하고요. 4번도 이상해요. 지금 2번, 4번은 약간 지금 4번을 답으로 낸 것 같은데 4번이 정확하게 답이 되려면 갑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의 고의과실.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도 과연 갑의 고의과실이라는 말이 없이도 이 4번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 채무 범위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이 담보물권은 아니죠. 이 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 아니죠. 담보 목적의 용익물권이지 지상권 자체가 담보물권 아닙니다. 5번 틀린 거예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그러지 이게 담보물권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자체가 틀렸고요.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 이건 몰라도 돼요. 무슨 확인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답이 아니라고. 결국 이제 명확하게 틀린 거 1번, 3번, 5번이고요. 2번하고 4번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4번을 답으로 출제한 것 같기는 한데요. 4번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빠져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2번은 병이 도대체 누군지가 말이 없어요. 문제를 아무리 다시 한번 읽어봐도 병이 누군지 없죠. 느닷없이 네 번째 줄에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라고 돼 있지 이 병이 어떤 존재인지 지위가 뭔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병이 이 갑에 대해서 설령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을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과연 무슨 채권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뭐 2번 자체를 그냥 앞뒤를 다 잘라내고 100번 양보해서
병이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고 치고 그래서 건물이 철거됐다 쳐. 이럴 때 병이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어요. 채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는데 이 과연 병이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존재 자체가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 가답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오는 자료를 또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4번을 옳은 답으로 출제를 하긴 했으나 4번도 문제는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거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요역지 지사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 뭐 3번은 약방의 감초처럼 늘 나온다 그랬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고,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 취득할 수 없고, 1, 2, 3, 4가 쪼로로 틀렸으니 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라 그랬어요. 5번은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 대법원이 주의토지 통행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라 이런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남의 땅을 통행하니까 그 토지 통행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라. 주의토지 통행권에도 유상통행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통행지역권도 보상하라.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답으로 나왔어요. 5번 틀렸습니다. 자, 61번 갑은 그 소유의 X건물 건물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일부. 건물 일부라고 나오게 되면 지문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2번 같은 거죠.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312조 4항.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엔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1년으로 본다가 아니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죠. 다만 건물 전세권이니까 1년 내에는 소멸 통고하지 못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어쨌든 존속기한 1년으로 한다가 틀린 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답은 1번. 금방 골라질 수 있지요. 62번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62번은 유치권 성립 요건 말하고 있죠.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소유권자가 갑이어야 되어 따라서 갑인지 여부 영향을 미칩니다. 2번 채권 변제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도래했는지 여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3번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냐 간접 점유하고 있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 간접 점유하고 있는지는 유치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답은 3번. 4번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다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답은 3번.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을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그 후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병이. 또 여기서도 병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문제가 아까 저기 59번도 그렇고 60번인가? 59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병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갑하고 토지 임대 차계약을 한 사람인지 지상권자인지 등등 뭔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병은 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임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59번처럼 둘이 뭉술이하게 갑과 병이 건물을 지었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63번은 병이 땅을 빌려갖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건물은 병소유고요. 병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 Y 건물의 저당권자 정이 생겼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상황이에요. 갑소유 땅에 토지 저당권자 을이 있고 그 땅을 병이 빌려가지고 건물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이런 상황입니다. 1.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랬죠. 절대로. 그런데 틀린 거 고르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2번은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설정자가 건물을 짓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 경우에만 일괄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63번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지어서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괄경매 안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을 무가 낙찰받으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는 임차권에도 미치니까 무는 임차권도 취득하겠지요. 그래서 3번.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건물만 경매되는 거예요. 토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5번. 갑이 X를 매도했어요. 매매 대금에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건 2번밖에 없습니다. 64번은 저당권 해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 부합물 종물에 미치죠. 기억 이전 종물 니은 이후 부합물 다 저당권 해력이 미칩니다. 근데 디귿은 압류 이전 차임 채권 압류 전 차임이니까 과실이죠. 여기는 저당권 해력이 미치지 않지요. 답은 2번. 이런 거 골라주셔야 됩니다. 6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 계약금은 일단 우리 민법에 해약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해약금의 성질이 있지요. 니은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 착수했죠. 착수했으니까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없고요. 디귿. 매도인이 100을 상환하여 해지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전부 옳은 지문이네요. 답은 5번. 어렵지 않고요. 66번. 자, 요약자 갑이 있고요. 낙약자 을이 있습니다. 수익자 병이 있는데요. 일단 이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4번 보세요. 갑과 을의 계약이 갑의 착오를 이뤄 취소됐다. 109조 2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수익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요. 틀린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대가관계. 이거. 대가관계 하자를 이루어 거절할 수는 없다. 2번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번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골라야죠 이런 거. 67번 나왔습니다. 제가 외우시라 그랬어요.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한 사람, 채권 압류, 가압류한 사람. 답은 기억 디귿 2개. 첫 번째 기억에 보면 채권 양수라 돼 있고 디귿은 채권 압류라고 돼 있죠. 보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 디귿 2개. 니은은 부동산 가압류에는 보호된다 그랬고요.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가압류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기억 디귿. 골라야죠. 68번 합의 해지 1.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합의 해지하더라도 원상 회복 의무는 생기지만 반드시 약정을 할 필요는 없죠. 2. 합의 해제됐을 때 손해배상 안 된다 그랬고 3번 나왔네요. 합의 해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랬어요. 그게 3번이죠. 이자 가산할 필요 없죠. 4번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생각했으니까 534조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된다. 5번이죠. 틀린 거 3번. 너무 쉽죠. 69번 유상납불 답 1번. 매매는 낙성기억이죠. 유상납불. 틀린 거 1번. 이런 게 문제가 나왔어요.
70번 갑은 그 소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을 골라라. 쭉 읽다 보면 5번이 보입니다.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되지 않았어요. 물건이. 하지만 대금을 완제했어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면 과실은 수인이 수취한다 그랬습니다. 5번 틀렸죠. 과실은 을에게 귀속이 되죠. 이런 거 골라주세요. 1, 2, 3, 4 같은 걸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5번 인도되지 않아도 대금을 완제하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랐어야죠. 7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부담도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5번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았다. 1억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주택이 태풍 등으로 멸실됐다. 원칙 불능이 된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한다.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미리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4번. 당사자 쌍방의 규책 사이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4번 틀렸죠.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렇죠? 72번 환매 특이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매매와 동시에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다. 갑에게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이 등기가 돼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이 등기 내놔 그랬을 때 환매권이 등기돼 있어서 등기 못 넘겨줘. 이런 거절 못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한다 그랬고요. 3번 환매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환매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등기를 되찾아와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환매한 권리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환매 의사만 표시해갖고는 안 되죠.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벌써 전제 첫 번째 줄도 틀렸고요.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환매 의사 표시, 그러니까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한 것만으로 권리를 되찾아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되찾아올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3번 X. 환매권에서 등기도 되찾아와야 되죠. 어쨌든 요것도 빠져있고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권리를 되찾아오지 못하니까 병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현재에게. 4번 부동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라고 그랬고요. 환매 특약은 매매과 동시에 하라고 그랬죠. 틀린 거 3번. 73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 유익비 되지요?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하지요? 전세금 증감 청구,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세 가지 다 내요. 답은 5번.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다 되지요. 임차인은 필요비도 되지요.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근데 어쨌든 유익비는 둘 다 되고요. 그죠? 유익비 둘 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인.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옳은 지문이죠. 7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권 행사했을 때 갑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형성권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된다 그랬습니다. 2번. 3번 갑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 아닌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사골지문이라 그랬습니다. 4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리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네요.
5번 매수 조건 행사에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에 정하여 기간이 만료됐을 땐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이거 5번도 틀렸지요. 옳은 거 4번. 근데 이제 이 74번에 5번 지문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5번 지문은 임대차가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판례에 하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청구할 수도 없고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죠. 요거를 생각해 보면 5번도 옳은 지문으로 얼핏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두 갈래로 갈라져요. 이 임대차가 기간에 정함이 있는 임대차라면 기간 만료됐을 때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틀린 걸로 볼 수 있지만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으니 그 한도 내에서 또 옳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5번 지문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건 일단 4번이고요. 75번은 명백하게 1번 틀렸고요. 토지 안 되죠. 민법상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조건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일단 1번 명백하게 틀렸고요. 4번 편면적 강행주계니까 위반하는 약정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겠죠. 틀린 것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76번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주택 임대차를 했어요. 그런데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일단 기간은 2년으로 보대요. 임차인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죠. 임차인은. 그러니까 1번, 2번 다 일단 옳은 지문이고요. 을이 이기상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갱신 인정 안 되고요. 4번 법정갱신 인정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5번 X주택이 경매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주택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요.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되죠. 그리고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인도할 필요는 없다. 그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상환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인도해야 되죠. 먼저 인도하라 그러면 틀린 거지만 인도는 해야 보증금을 수령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77번 옳은 거 꼴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1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임대차 새로 갑과 을이 상가 건물 임대차 한 상태에서 병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 병은 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1번 X, 동의 없이도 X. 자, 2번이 문제고요. 3번은 일단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7년이나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4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 건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틀렸어요. 1번도 틀렸고요. 명확하게. 5번도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보고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3월이 지나면 해지하니까 5번도 분명히 틀렸어요. 그래서
1, 3, 4, 5가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2번인데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권리금 회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개정되기 이전 5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된다는 게 2019년 5월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보장된다는 게 판례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요거 초과 요거 갖고 있는 요거는 이제 말이 없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도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문제를 보고 대법원 판례를 권리금 판례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는 아직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 없고 설령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2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번도. 물론 이제 1, 3, 4, 5가 명확하게 틀렸어요. 틀렸는데 2번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77번 그렇고요. 78번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을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1번 X.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제하라 그랬어요. 2번 X. 3번 청산금은 목적물 평가액에서 자기 거 빼고 선순위 권리 잡고 빼라 그랬죠. 3번이 답이죠. 4번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그랬고요. 5번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에 목적물에 대한 과실이 아니고요. 청산 절차를 거친 후 귀속 청산 절차가 완료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과실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단순히 통지만 해가지고는 아직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79번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요. 공용보례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고요.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찬성받으라 그랬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를 서면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이거 뭐 명백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8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에 따라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 3자간 등기 명의 실착이죠. 게임 끝났죠. 약정 무효라 그랬고요. 등기 무효라 그랬고요. 매매는 유효라 그랬죠. 갑을 사이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갑병 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가불간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의 을과 거래했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답은 2번이죠. 가불을에게 이전 등기 따위를 부당이익으로 청구할 수가 없지요. 가불을에게 준 게 없어요.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인 명상 약정만 있지 가불에게 준 게 없어요. 따라서 가불을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지문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답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위아래로 조금 이상한 지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함정을 팠어도 답으로 골라지는 것들은 지금 한 몇 개를 빼고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답이 있는 것들이었고 좀 전에 제가 아까 몇 번이었었죠? 59번인가요? 59번하고 59번 약간 좀 문제 자체가 명료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7번 하고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넉넉하신 분들은 뭐 환호하시겠고요. 하지만 점수가 모자라거나 아주 모자란 분들은 이제 포기하시겠지만 점수가 한두 개 정도 모자라시는 분들은 확정 정답이 나올 때까지 또 불면의 밤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너무 이제 결과는 나왔으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쉬세요. 이 결과에 연연하시다 보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한 달 동안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이왕 시험을 보신 거 일단은 지금부터 발표 날 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발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그렇듯이 혹시라도 오늘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답으로 체크해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이 기본 강의 시간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 답으로 골라지고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은 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걸 늘 염두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내내 다시 준비를 하실 거라면 이렇게 내가 나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넉넉하게 나오신 분들은 미리 합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합격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위안을 좀 하시고 좀 편안하게 발표일까지를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